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0번째 강좌, 저희들 시작했던 강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끊임없이 온라인으로 경청해 주시고 또는 출석 강의 때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드릴 것은 미래 한국 불교의 전방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효세와 같은 그 일반적인 풍조들, 그러니까 불교를 비롯해서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사회 전체가 탈종교화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전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증거로 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선 출가자의 절대수가 감소한다고 하는 점을 거의 모든 언론기관에서 공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불교만 해도 처음에 이 출가자가 감소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몇백 년 되는 그런 수준이 150명, 100명으로 주는 정도를 말했는데, 요새는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출가자가 감소되면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사찰을 속인들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불교가 앞으로의 미래가 순탄치 않다는 것을 예고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또 서양 기독교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당이나 대형 교회들의 문 닫는 현상이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불란서나 이태리 같은데 그 유서 깊은 오랜 역사의 성당들이 심지어는 무슬림의 사원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캐바레와 같은 이런 유흥시설로 바뀌기도 하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것이 국가 입장으로 봤을 때에도 그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 교회당에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일요일 날의 예배 시간에도 10명도 채 안 되는 사람이 모이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을 다 붙잡아서 교회에 갖다 넣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우리 불교의 경우도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에는 신도들의 법회 참여 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대략 제가 열심히 법회를 보러 다녔던 서울 시내에 있는 몇 군데 절들 이렇게 보면은 거의 법당이 가득할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가보면 뭐 절반도 채 닿지 않는 그런 곳이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불교의 교세도 다른 종교처럼 상당히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결코 그와 같은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불교는 이런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종교이고, 또 출가자의 수가 감소하고 지금 현재 법회의 인원이 준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불교의 위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불교는 참 재미있는 종교인 것이, 자기가 불자임을 드러내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은 종교예요. 불교는 참 재미있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흔히 이렇게 주변에서 아마 자주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법회에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불교에 대한 말씀 드리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들어보면은 대부분이 참 교수님 그 오늘 강의 참 잘 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불교 신자임을 주변의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가족들한테도 알리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불교는 좋고
초파일날 절에 가는 것도 좋고 산에 가서 법당에 찾아가서 부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하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뭐 이렇게 불교 신자라고 하는 것을 떠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제가 불자인 줄 아무도 모릅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일이고,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다음으로 행복한 일인데 자신의 행복을 그렇게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은 우리 불교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불교의 교세는 절대 줄어들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미래불교의 방향에서 제일 첫 번째로 꼽아야 될 것은 뭐냐? 미래의 불교는 응용불교의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응용불교라는 게 뭐냐? Applied Buddhism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제가 직역을 한 것인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학술 용어로 정착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불교 얘기를 했을 때 비판불교라는 말 일본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여태까지 당연하게 생각해오던 불교적인 여러 활동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지시하는 이런 그 불교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서양에서뿐만이 아니라 동양의 대표적인 국가인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니시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시했던 그런 불교의 교학 방법 가운데 비판불교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응용불교라는 말을 쓰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적인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적인 지혜, 이 모든 것을 생활 속에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게 응용불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불교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머리 따로 가슴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노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왜 불교 신자임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포하지 못하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머리 따로 가슴 따로 행동 따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불교 신자임을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덮어 씌워지는 올가미. 불교 신자인데 오개도 안 지키냐? 불교 신자인데 왜 자비행도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듣기 싫고, 그러니까 그냥 숨은 불교인으로 지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런 분들이라고 할지언정 응용불교의 가치를 실현할 수는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사실 그 불교를 믿고 불교를 실천한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이를테면 우리가 오개 중에서 불망어라고 하는 거 배우지 않습니까? 망령된 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거짓말, 속이는 말, 뭐 이간질 시키는 말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히 부드러운 말, 그리고 남에게 가급적이면 상처 주는 말 같은 것을 생략하고 살아가도록 노력하자. 이거는요, 교육과 계속된 나의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끼리의 사회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언어거든요.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언어가 폭력적이고, 그 언어가 비속적이고, 그 언어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이라고 하면 절대 그런 형태의 인간은 사회에서 성공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종교에 충실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주 소중하지만 쉽게 잊어버리기 쉬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삼가하자라고 하는 거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응용불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응용불교의 방향으로 미래의 불교는 전개될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는 두 번째로
뭐 한국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경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불교의 현대화라고 하는 지난 20세기 후반에 있었던 한국의 열풍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불교 현대화는 진행되고 있는데, 불교 현대화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의 형식적인 어떤 구분이 가능해요. 첫째는 불교 현대화의 형식성이고, 두 번째는 불교 현대화의 이념성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를테면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신문에서도 나고 텔레비전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조계사의 큰 법당에서 걸상을 놓고 법회를 보는 일을 일요법회마다 시행하겠다 해서 시범적으로 진행한다는 걸 이렇게 물끄러미 보면서, 참 이것은 굉장히 작은 일 같으면서도 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자, 저희들 불교는 전통적으로 신발을 벗고 법당에 들어가서 좌복을 깔고 앉아서 법문을 듣고 절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신발 벗고 들어가는 이 의식 대신에 서양식으로 걸상을 놓고 앉아 있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 이 문제를 왜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저희 불교의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노년층을 위해서는 거의 결정적으로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저만 해도 벌써 평생을 그렇게 법당 속에서 이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관절이 불편해지고, 그래서 책상다리를 하고서 오래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체면불구하고 남들 다 앉아있는 그 뒤에 이제 그 의자에 걸터 앉아서 법문을 듣기도 하고 법회 의례를 진행하는 것을 참관하기도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게 참 저는 속도 불편하고, 이게 일반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서 굉장히 앞으로도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하나의 형식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찰 기능을 다변화시키는 일에 우리 불교가 앞장을 서야 된다. 기능을 다변화시킨다는 게 뭐냐? 이건 우선 법회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조금 좀 현대식으로 갖추어 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대식으로 갖추어 간다고 하는 말은 뭔가? 이것은 우리가 절에다가 뭐 보시를 많이 해라 뭐 이런 형태로 은근히 신자들한테 강요하는 이런 형태의 법회 의례보다는, 우리들 스스로가 남을 위한 헌신이 보살행위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득을 해서, 이 세상에 많은 불교 신자들이 법당에 와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것이 나 불자로서의 의무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나의 이웃을 위해서 내가 잠깐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불교 현대화를 위한 형식성이고, 그 다음에 이념성의 문제는 뭐냐 하면, 사찰이 그 지역 문화의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은, 고대 사회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는 물론 사찰들이 깊은 산 속에 있는 수행 위주의 사찰들도 있었지만은, 신라 때의 경우만 해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서라볼 시내 한복판에 분황사가 있죠, 사천황사가 있죠, 천관사가 있죠, 뭐 인용사가 있죠. 뭐 서라볼 시내 한복판에 절들이 다 모여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초파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불교의 모임이 있을 때 탑돌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일반 불교 신자들한테 법회 바치면 절의 마당에 나와서 쭉 합장 한 채 탑을 돌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모든 사찰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 지역의 문화 중심지가 사찰이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요즘의 우리 사찰들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찰의 노력만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 그래도 비슷하게 한 것은 산사음악회라고 하는 것. KBS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관객도 편안하고 보는 이들도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아이디어 때문에 시작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산사음악회 같은 것도 우리가 지나치게 대중적인 것으로 흘러가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클래식한 분위기를 가미해서 우리들이 말 그대로 사찰에서만 즐길 수 있는 사찰 산사음악회로 전환시켜 나가야 되고, 이게 밴드가 모여서 하는 음악회가 이제 그것으로서 중심지가 되기보다는, 연극은 왜 못합니까? 사찰에서 불교적인 소재를 가진 연극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좋은 배우들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몇막몇장의 그 구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시할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명상을 거의 매일 실시해도 사람들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템플스테이 참 많이 발전을 해서 정말 템플스테이도 아주 요즘 사람들 쓰는 말로 하면 옛날 저희들이 절에 수련대회라고 해서 쓰여지던 그런 용어는 아주 다른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더군요. 저도 한두 번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뭐 이를테면은 참선하는 모임 자체를 이제 법사님의 지도에 따라서 사찰의 경례를 쭉 순례하면서 마음의 명상을 되찾는 이런 형태의 선공부 방법도 있었고, 또 공양도 바로 공양만을 고집하기보다는 그냥 식판에다가 받아서 자기의 것은 깨끗하게 씻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식의 교육, 또 가르치는 과목도 불교 과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흥미로운 현대적인 그런 교육들도 가미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템플스테이도 지금보다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념적으로 사찰이 그 지역 문화의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세 번째로 저희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챗 GPT가 가지고 있는 윤리성 제고 문제입니다. 사실 요즘 저희들은 인공지능의 시대를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30년 전만 해도 저희들이 컴퓨터가 뭔지를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들은 컴퓨터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인공지능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공상과학에서 보고 있는 대로 이 인공지능의 발달이 지나치게 되면 결국은 인류의 생존이 위태롭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영화나 소설의 큰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3차 대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인간과 기계 간의 어떤 전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이런 거창한 미래를 놓고 보기보다는 저희들은 우선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이 챗 GPT가 가지고 있는 윤리성을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저희들이 이 윤리성 제고 문제를 놓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은
바이든이나 트럼프 같은 사람의 음성을 그대로 흉내를 내 가지고 인공지능이 만들어내서 엉뚱당도 않은 엉터리 뉴스를 만들어내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 인공지능의 윤리성 문제에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디까지 상한선을 두고 어디 이상은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적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홍역을 치렀습니다마는 황우석 박사의 어떤 유전자라고 하는 것에 의한 그분의 연구 목표는 아주 훌륭해서요. 이것을 통해서 난치병을 고칠 수 있다고 이분이 생각했었잖아요. 상당히 근접한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여기서도 제동이 걸렸던 것은 어떤 유전자의 조작을 위해서 얻어야 되는 난자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걸 가지고 그분이 한국에서는 비난을 많이 받아서 지금은 뭐 태국 어디에서 노력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와 마찬가지의 선례로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인공지능의 한계를 인간이 지정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불교가 목소리를 내고 했을 때 우리도 어느 정도 현대와 미래의 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초는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국 불교의 미래가 밝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소설 쓰는 사람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한 말에 반드시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또 제가 말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심사숙고하고 또 경전적인 근거라든지 현황의 어떤 모든 실제적인 것을 관찰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한국 불교의 미래가 밝다고 하는 첫 번째의 이유는 뭐냐면 수행의 전통이 살아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이 점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의 근본 정신은 수행에 있습니다. 이 수행은 출가 재가를 막론하고 공통의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불교는 수행의 기풍이 1700년 동안 한국에 살아있어 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일부의 관성들, 뭐 높은 의자에 앉아서 돈이나 만지고 뭐 이런 행정적인 면만을 쳐다보면서 한국 불교가 썩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우리가 많은 제가 아는 스님들은 어쩔 수 없는 인연으로 총무원에 근무를 하거나 또는 본사의 주지로 있었거나, 그것이 소임이 다 끝난 다음에는 스스로 무문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1년, 2년짜리의 선수행에 들어가는 경우를 저는 무수히 봐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늘 격려하는 것이, 정말 자네는 중이 맞다. 내가 오래도록 도반으로 생각했지만은 아주 자네가 텔레비전에 나오고 뭐 불교신문에 매일 사진 나오고 이랬을 때 혹시 자네가 타락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자네가 그렇게 중생 위에 일했던 것이 방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네. 제가 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불교의 수행의 전통은 아주 뿌리 깊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은 우리 불교의 활력소입니다. 우리 불교가 어떤 경우에도 멸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은 뭐냐 하면 수행의 풍토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 불교의 미래가 밝은 이유는 바로 출가와 재가의 역할 분담이 뚜렷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출가 재가가
요즘처럼 이렇게 상호 화목하면서 상호의 어떤 능력을 서로 에스컬레이팅 시켜서 불교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은 거의 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은 출가 스님들이 여태까지 진행해 왔던 대로 수행 중심의 전통을 똑똑히 살려나갈 때 제가 불교는 지성화의 물결을 타고 불교의 포교라든지 또는 불교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능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불교 여러 조직들이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불교 법조인회라든지 또는 불교 의사회라든지 저는 그분들 지금 활동하는 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일일이 다 모르셔서 그렇지 정기적으로 불교 의사회 같은 데에서는 봉사 같은 곳이나 또는 조계사 같은 도심에 있는 큰 절에서 일요일 날 한 번씩 무료로 모든 사람들의 병을 진단해주고 처방해주고 직접 고치고 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좋은 단체 가운데 불교 어머니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논산훈련소에 입영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 그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논산에 내려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제일 지금 갖고 싶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눠주고, 뭐 거기 불교 얘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오로지 우리는 불교 어머니회다, 그 말만 하면서 불교를 포교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출가자가 해야 되는 것보다는 재가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더 열심히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 불교가 가지고 있는 실천 의지를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응용불교가 일반화되는 것이 우리 한국불교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불교의 미래는 밝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한국불교의 세계화입니다. 참 이 문제는 제가 30-40년 전부터 우리 한국불교를 세계화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 세계 불교 속에서 한국 불교가 얼마나 미미한 수준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데, 너무도 우리 한국의 불교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한테 알려지지를 않았어요. 지금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은 티베트 불교예요. 티베트 불교는 왜 그럴까요? 달라이라마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 불교예요. 세상에 일본에 뭐 선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스즈키 다이세츠라고 하는 사람이 선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영문책을 내면서 모든 서양 사람들은 이 동양에서는 일본 불교가 최고다. 그리고 최고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선종이기 때문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유명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뭐 자기들이 뭘 잘해서 유명한 게 아니라 하도 땅덩어리가 크고 불교의 전통이 2000년이 넘다가 보니까 하도 유명한, 뭐 이를테면 운강석굴이라든지 또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전국에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사찰과 그 문화재들,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중국의 불교를 존경하는데 한국 불교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해요. 다만 이것이 요즘에는 호재를 만났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그 BTS 덕분에 이제는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K-컬처라고 하는 것이 거의 세계 모든 문화활동의 중심지가 되어 있는 판인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불교라고 부르는 한국의 K-부디즘이라고 하는 것을 업고 나왔을 때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문 도서를 출판하는 일이고, 또 해외 교구 본사가 지금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해외 포교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해외 포교를 담당하는 법사님들은 반드시 현지인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현지인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은 단순한 말 같지만은, 대부분의 해외 포교당은 그곳에 있는 할머니들을 위주로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다루는 일, 그것이 그들 포교당이 하고 있는 전부예요. 참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해외에 진출한 그 포교당이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불교 포교를 못하는 것은 너무도 손실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도 진행되도록 해야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해외 포교사를 양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일 급한 일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아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불교의 미래는 굉장히 훌륭한, 창창한 미래가 전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80번의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열심히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느끼실런지 그건 저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저는 포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앞에서 출가자니 제가자니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만은, 포교사는 아주 구체적으로 불교를 포교하는 전령, 불교를 가르치는 최첨단에 서 있는 우리 불교의 핵심적인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다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포교사를 바라보는 안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포교사를 존경의 눈으로 보고 있고, 또 그 포교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더욱 정진하셔서 훌륭한 포교사, 그리고 훌륭한 불자가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